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윤수영입니다. 오늘도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3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다행히 오후부터는 추위가 다소 풀린다고 하는데 일단 출근길엔 옷차림을 두껍게 하셔야겠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정원 기자, 상당히 추워 보이는데 현재 서울 기온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서울 도심은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긴 외투를 입고 장갑까지 끼고 있지만 바람의 체감 온도가 더욱 떨어져 한기가 몸 구석구석을 파고드는 느낌입니다. 오늘도 춘천 최저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아침엔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서울은 영하 7도, 경주 영하 8도, 충주 영하 10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북 동해안 등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떨어지겠습니다. 날씨는 맑은 데다 대기가 매우 건조해 일부 지역에는 건조경보와 건조주의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눈 소식은 없지만 앞서 내린 눈이 쌓인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생겨 낙상 사고와 안전운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위는 오후부터 풀려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은 영상 3도에서 10도 사이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기온이 차차 올라 내일과 모레는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아침 최저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5도 안팎을 유지해 출근길 추위 대비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신정원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이른바 정청래표 1인 1표제 도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건데 이번 결과에 따라 향후 민주당 내 정대표의 지도력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고희동 기자입니다. 1인 1표제는 기존 20배가량 차이 나던 대의원과 일반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1대1로 같게 해 당원 권한을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당원 주권주의를 앞세운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입니다. 저는 당원 주권 정당 1인 1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제 시작된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는 오후 6시에 종료되고 결과는 곧이어 공개될 예정입니다. 앞서 2달 전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에서는 재적위원 과반 확보에 실패하며 부결됐습니다. 의결안건 제2호 당헌 개정의 이 건은 건 2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정 대표는 1인 1표제를 다시 밀어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 측과 일부 최고위원 간 설전이 벌어졌고 대표 연임용이 돼선 안 된다는 반발도 터져나왔습니다. 선거룰을 개정한 당사자들이 곧바로 그 규칙에 따라 선출된다면 셀프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투표 시간이 길어지는 등 근소하게 통과할 거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 또 한 차례 중앙위 투표에서 부결되면 조국 혁신당과의 깜짝 합당 제안으로 흔들리고 있는 정 대표 지도력에 상당한 충격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둘러싼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마라톤 의총에서 장동혁 대표는 경찰 수사에서 징계가 잘못된 걸로 드러나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친한계에선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 나흘 만에 열린 긴급 의원총회는 4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달라, 징계 사유를 알려달라는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장동혁 대표는 20분에 걸쳐 답변에 나섰습니다. 장 대표는 먼저 경찰 수사를 통해 당원 게시판 의혹을 털고 가겠다며 수사를 통해 징계가 잘못된 걸로 밝혀질 경우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시민단체 고발로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당 차원의 추가 수사 의뢰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그러면서 댓글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확대 재생산해 국정 운영 동력을 잃게 했다며 여론 조작이 주된 징계 사유란 점을 강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당심을 왜곡하고 또 확대 재생산할 그 과정에 오히려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친한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비상계엄 공포 이유만큼이나 헛소리라며 한 전 대표 제명은 정적 제거에 불과했던 점이 확실해졌다고 했습니다. 한 친한계 의원도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상태로 한 전 대표를 제명한 만큼 이미 당을 이끌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결국 탄핵 찬성한 사람들 쫓아버리는 거 보니까 계엄 반성하는 거 아니었네 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국민의힘은 이틀간 진행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나면 다시 의총을 열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흘 연속 SNS를 통해서 부동산 관련 강경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공급을 위한 후속 입법은 지지부진한 데다 청와대 참모들도 10여 명이 다주택자로 드러나 집값을 잡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허유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SNS에 올린 글입니다. 강남에 급매물이 나왔다는 기사를 공유한 데 이어 야당을 향해 망국적 투기 옹호와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를 그만하라고 직격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린 건 지난해 12월 6건에서 올해만 41건으로 급증했는데 이 중 부동산 관련이 11건에 달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집값을 잡겠다며 잇따라 강경 메시지를 내는 것과 달리 공급 대책을 뒷받침할 입법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29 대책의 핵심인 도심 노후청사와 유휴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발의됐지만 상임위 논의는 아직이고 공공택지 토지 보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 23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4건뿐이고 나머지 19건 가운데 17건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데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가운데 다주택자는 최소 11명으로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는 7채에 이르는 걸로 파악돼 논란입니다. 야권은 집값을 잡으려면 정부와 여당이 먼저 말이 아닌 행동을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정부의 관계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5월 9일 전까지 집 파실 겁니까? 국민의힘도 부동산 문제는 시장을 향한 협박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과 신뢰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남긴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 망신한다는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X에 캄보디아 현지 중국 범죄 조직도 한국 경찰 단속이 두려워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기사를 소개하며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 망신, 빈말 같냐는 글을 캄보디아어로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캄보디아 외교부 측이 우리 대사에게 메시지 작성 배경을 문의했고 이후 해당 글은 삭제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사흘 연속 SNS를 통해서 부동산 관련 강경한 메시지를 직접 냈습니다. 관련해 국민의힘 반응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요즘 호통 정치학, 호통 경제학, 호통 외교학에 푹 빠진 것 같습니다. 집값이 안 잡혀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모양인데 국민 탓하기 전에 본인부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가 1년새 무려 6억 원이나 올랐습니다. 2022년부터 판다더니 아직도 팔지 않고 있습니다. 4년째 못 팔았으면 못 판 게 아니라 안 판 겁니다. 국민의힘이 호통 정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주말부터 사흘 연속 부동산 관련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사실 부동산 가격이 진정되지가 않고 있죠. 여러 번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시장의 과열 분위기가 여전히 지금 불타오르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진정시켜야 되겠다는 그 의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그걸 그대로 그냥 만료시키겠다 이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미 시장에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도 연속으로 강조를 해가면서 꼭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사실 일반 시장에 주는 메시지를 전 노렸다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이 바로 이런 호통 경제학을 문제를 삼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반격도 좀 하고 싶은 것으로 보이는데 여하튼 중요한 거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말로 부동산을 다 진정시킬 수 있다? 그랬을 것 같으면 벌써 저는 그 상황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 대신 행동으로 해야 된다. 행동은 곧 입법이나 각종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서 그 부동산 시장을 안정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여러 번 뭐 위협하는 식으로 협박한다고 해서 시장이 거기에 굴복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보셨듯 야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분당 아파트 아직 팔지 않아서 1년 새 6억이 넘게 올랐다 이 점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대변인님, 그러니까 대통령도 똘똘한 한 채 지키기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인데 이 비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것까지 뭐라고 하는 건 저는 좀 과한 것 같고 네. 이런 논의에 있어서 좀 말꼬리 잡기가 좀 정치권에서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대통령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를 억제하고자 한다 이렇게 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맞는 부분은 맞게 좀 아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방향을 제안도 하고 토론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싸우자고 드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는 게 국민들은 피곤할 것 같아요. 어쨌든 주거 안정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고 투기는 억제해야 되고 그리고 자산이 너무 부동산에 잠겨서 퍼포밍을 안 하면 네.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부동산 자산에 묶여 있는 게 거의 뭐 75%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이게 생산적인 경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민에 대해서는 정치 지도자라면 누구나 함께 하는 것일 텐데 굳이 말 한마디 그리고 상황 하나하나를 꼬집어서 공격을 하고 정쟁을 만들 필요가 있나 하는 부분에 좀 의문이 들고요. 기준을 함께 만드는 작업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오는 5월 9일로 예정돼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는데요.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관련해서 결정되는 시점이 언제쯤 될지 5월 9일 날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정책적으로 일관성 있게 실현하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정부의 관계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5월 9일 전까지 집 파실 겁니까?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서 이번이 집을 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야당에서는 청와대 내에도 다주택자들이 많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단 말이죠. 뭐 들어보면은 가족이 살고 있다 아니면 뭐 세종시에 있다 이런 해명들을 하던데 이번에는 좀 솔선수범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말과 행동이 같아야 국민들에게 정책적 효용감이 있고 실질적인 실행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고 있는 강유정 대변인부터 지금 반포에 있는 60억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 수석 비서관급 전체적으로 56명 중에 12명, 그러니까 거의 5명 중에 1명 가까이가 그 이번에 규제를 하고 있는 서울 지역 다주택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뒤에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는 그래도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한 채 팔아라라는 얘기라도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팔아라. 윽박 지르기만 하지 더 이상 어떤 구체적인 그 자체 내에서의 청와대 내에서의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조치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준석 그 의원 같은 경우에도 5월 9일까지 이재명 대통령께서 분당에 살고 있지 않는 30억대 아파트를 팔 것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린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핵심은 뭡니까? 왜 한 채 가지고 있는 나보고 그래? 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주택자를 규제하니까 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똘똘한 한 채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정책에 대한 비판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다주택자들은 집을 처분하라는 지시가 나왔었는데 방금 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한 채 집을 그냥 팔지 않고 가지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김조원 민정수석이 집을 파는 대신에 사퇴하면서 이 집보다 집 이런 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예전에도 고위공직자들이 뭐 다주택자라든지 아니면 상당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는 정책을 위반하고 또 집행을 해야 되는 또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사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책의 신뢰도 측면에서 국민들께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점,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저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청와대에서도 지금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를 5월 9일에 종료된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고 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특히 이 주택 소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또 따가운 시선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점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지난주에 수도권에 6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 어제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은 서울 도심에 3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역제안을 했습니다. 자, 대변인 보니까 좀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네. 그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거던데 어떤 게 더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자, 이게 대통령의 메시지를 좀 정확히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투기 세력 억제, 실수요자 보호는요. 재정비 사업 가지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재정비 사업을 하는 이유는 실제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자신의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동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럼 그 속에 예를 들어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넣는다든가 아니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좀 도입한다든가 이런 거는 거부하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부자나 투기 세력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중산층 이상이나 이하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젠트리피케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아예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많이 과거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함께 하겠다면 오세훈 시장의 제안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실제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분들이 그걸 동의해 주실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너무 그냥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토론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짧게만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재건축 재개발을 막는 이유는 민주당이 구시가지에 있는 임대인 통상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외부로 밀려나는 속 정치 지형이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한 걸 하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안 하고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10년이 넘는 동안 그냥 비립박에다가 그냥 그 그림 그리는 이른바 도심 재생밖에 안 하다가 이렇게 공급이 안 된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건축 재개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야 되느냐? 이른바 소셜 믹스로 해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내에 있는 이른바 민간이 주도가 된 공급 정책 지금 오세훈 시장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25만 채, 나아가 더 강화한다고 하면 거의 시대에 40만 채 이상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놔두고 공공주도로 해가지고 빈자리, 유유자리를 땜박질을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셜 믹스가 제대로 된다면 나쁜 정책은 아니라고 저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게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박원순 전 시장의 정책은 꼭 정치적 셈법뿐만이 아니라 뭐 도시를 좀 다시 지켜보자, 이 모습을 가꿔보자 이런 의도도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의 부동산 공급 체계에 이 서울시가 맞불을 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정부 정책을 좀 옹호하는 모양새도 펼치고 있거든요. 이게 이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의 전초전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도 그랬지만 그 이번 선거도 아마 부동산 관련한 이슈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얘기를 했는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도시재생산업이나 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번에 당선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당선된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맞붙어서 그에 대해서 서울 시민이 어떤 평가를 하느냐가 아마 서울
시장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따져봐야 되지만 결국은 시장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정부의 그 부동산 공급 대책이 더 피부에 와닿느냐, 아니면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대책이 더 피부에 와닿느냐, 아마 이거에 따라서 결판이 날 걸로 보입니다. 네, 이 대통령이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정작 공급 대책 관련 법안은 대부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 변호사님, 제일 먼저 시급한 입법 과제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 지금 국회에서 입법의 속도를 못 내고 있다라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고 강력한 의지도 보여주고 있지만 국회가 과연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올해부터 매년 수도권에 27만 호를 공급하기로 하는 LH 개정법이 있거든요. 네. 그 법을 포함해서 한 23건 정도 중에서 지금 4건 정도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19건 중에서는 17건은 아예 상임위 문턱도 못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 좀 입법 지연이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좀 빠르게 국회에서 여야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놓고 민주당 내부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는 당 지도부 사이에 공개 설전이 벌어졌는데 직접 듣고 오시죠. 통합이 분열이란 말은 언어 모순이자 뜨거운 아이스크림 같은 형용 모순입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표출된 결과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보입니다. 이재명 당대표 면전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독설을 쏟아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예, 방금 보신 것처럼 어제 이현주 최고위원이 정청래 대표 얼굴 면전 앞에서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혁신당과의 합당 시도를 2, 3인자의 대권을 향한 욕망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발언 수위가 좀 상당했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어제 이현주 최고위원 발언 중에요. 과거 로마 시대 반란 얘기까지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정도면 지금 그 민주당과 그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시도를 마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도전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걸 이제 정청래 대표가 어떤 의도로 그런 그 합당 제안을 했을까라는 분석적인 측면까지 간다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적어도 외형상 보면 이거는 지방선거 앞두고 합당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 본질을 저는 이현주 최고위원이 이제 정청래 대표 공격용으로 확대 재생산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싸움이 커지는 거거든요. 저런 식으로 의도를 가지고 그 이제 상대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지금 이현주 최고위원과 정청래 대표가 같은 최고위원회에 전 있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매우 그 이 합당 공방이 위험한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에서도 합당 논의를 멈추자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는데요. 자, 대변인님, 정청래 대표는 안 물러나겠다고 하던데 당원 투표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뭐 당무를 쥐고 있는 당대표가 뭐 밀어붙이겠다면 할 수는 있을 것인데 네. 지금 상황을 보면 입으로는 통합을 이야기 우리가 하고 있지만 행동들은 분열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당의 전체적인 상황을 본다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괜찮고 국민의힘은 상당히 지금 뭐랄까요? 특히 중도층 국민들에겐 이해할 수 없는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방선거가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된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 네.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가 차분하게 절차에 맞게 그리고 본인의 어떤 강한 주장만으로 이걸 끌고 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이 무엇을 위하는 것인가라는 거를 사람들이 동의해 줘야 되는데 그게 동의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또 마뜩히 이렇게 뭐 수치라든가 납득될 만한 자료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 과연 통합을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실제 가고 있는 것이냐, 이것만 봐도 이것은 잠시 멈췄다 가는 것이 맞는 거라고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안 하는 것은 그냥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그 뜻을 꺾지 않겠다라는 어떤 독단으로 보여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이 되는 김민석 총리도 과정과 절차가 결과 이상으로 중요하다면서 부정적으로 내비칠 수 있는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합당이 되느냐 안 되냐와는 별개로 범여권 내에서 이러저러한 갈등을 일으키거나 또는 보다 더 집중적이고 일관되고 통일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데 혹여라도 덜 플러스가 되는 상황으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김민석 총리는 합당 자체에는 긍정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합당 추진 절차를 문제를 삼았습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국무총리가 이 당내 합당 논란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각에서는 국무총리는 어쨌든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인데 왜 당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느냐, 이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총리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 집권 여당이라고 한다면 국정 운영의 안정적인 어떤 추진을 또 뒷받침해야 되는 그런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집권 여당 그리고 나아가서는 범여권 내부에서 갈등 양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총리로서도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저는 낼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메시지가 뭐 통합에는 원칙적으로 공감은 하지만 절차 부분을 지적을 해주시는 그런 목소리이기 때문에 아마 당내에서도 당대표가 어제 얘기한 공론화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을 하고 또 좀 더 세세하게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들을 확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지난달 한 차례 부결됐던 1인 1표제 찬반 투표 어제와 오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친명계에서는 1인 1표제 추진도 정 대표 연입을 위한 밑작업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대변인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이게 이번에는 사실은 통과가 될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합당 문제가 나오면서 이것이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1인 1표를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지게 된 것이죠. 네. 그렇게 돼서 사실상 이게 무난하게 갈 것이 찬성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빠르게 갈 필요가 있느냐, 빠르게 가는 것이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것에 동참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불투명해진 부분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야당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한 난상 토론을 벌였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의혹을 털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징계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친한계로 분류되는 많은 의원분들은 당대표 사퇴를 주장하고 계시고 당대표나 지도부는 사실 그걸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보이고. 네, 들으신 대로 장동혁 대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수사를 통해서 당원 게시판 문제를 털고 가겠다면서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가 잘못된 걸로 나타나면 본인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당내 갈등을 경찰 수사 결과로 해결하겠다는 거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몰고 간 것 자체가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대응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당무위원회에서 그리고 또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수차례 어떻게 보면 소명할 기회를 줬고 나아가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고려할 수 있는 재심 기회를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고 언론 플레이만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러한 결과가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대표를 하고 있을 때 변호인 의견서까지 내면서 이거 경찰에서 조사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그런 글까지 냈었다는 건 아닙니까? 그게 사실 비정상이고 이제는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 경찰까지 넘어간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미적될 것이 아니고 결과를 내달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직선제 당대표가 본인이 직을 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예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장관일 시절에 본인과 관련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김의겸 의원이 문제를 삼으니까 김의겸 의원에게 저는 법무장관직을 걸 테니까 김의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의원직을 걸어라. 결국 김의겸 의원은 직을 걸지 못했고 형사적인 문제가 됐으며 나아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승패가 갈렸죠. 저는 이 또한 그와 같은 상황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의총에서 최근 김용태 의원이 제안한 장동혁 대표 재신임 투표 문제를 두고도 설전이 좀 오간 걸로 전해지는데요. 이미자 의원이 어쨌든 투표 결과 100% 수용을 전제로 전당원 지도부 재신임 투표를 하자 이런 역제안을 했는데 이 장동혁 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가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저는 별 가능성이 없는 제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재신임 투표라는 거는 정치적으로 보면 사실은 재신임 투표에서 재신임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당원들은 이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되게 잘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씩 따져보면서 잘잘못을 가릴 일이지 이게 뭐 경찰 수사로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거 가지고 뭐 재신임 투표라는 다른 정치적인 행위로 봉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 어제 그랬듯이 조금 더 치열하게 이 문제를 논의를 해서 과연 지방선거를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느 길이냐 하는 거를 도출해내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여기서 뭐 재신임 투표로 이거 덮자 뭐 이런 식의 정치적 해법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이후에 실시된 정당 지지조사 보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전주보다 2.5%포인트 하락한 37%였습니다. 자, 장 변호사님, 이 결과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고 또 내부적인 갈등이 폭발하고 있는 것, 이 부분에 실망한 지지자들의 민심이 이반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 지금 지방선거가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의 정치가 아니라 뺄셈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실망감들이 반영된 조사다라고 한다면 이런 민심 이반이 이제 시작일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이것을 봉합해서 다음 지지도 조사에서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가 만든 가짜 영상을 진짜인 것처럼 속여 조회수를 올린 30대 유튜버가 구속됐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바디캠으로 촬영한 것처럼 보이는 자극적인 영상들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무려 3,400만 건에 달했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둔기를 들고 도망칩니다. 경찰과 맞닥뜨리자 욕설을 하며 위협합니다. 나요 한국 진짜 저로 죽고 는다. 결국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집니다. 여자 탈의실 앞에선 한 여성이 여장 남성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남자 아니에요. 왜 여기 들어와요? 헷갈렸나 봐요. 뭘 헷갈려요? 미친 거 아니에요? 남자 맞잖아요. 한 30대 남성 유튜버가 경찰의 보디캠으로 촬영한 영상이라며 자신의 채널에 올린 영상들인데 사실은 AI가 만든 가짜입니다. 영상을 본 시민들은 진짜로 믿습니다. 끊기는 것처럼 보이긴 중간에 있긴 했었는데 화질 문제인 것 같았긴 해요. 이게 우리 나이 같은 경우는 진짜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가짜 영상을 본 구독자가 과잉 진압한다며 경찰에 항의할 정도였지만 AI가 만들었다는 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AI 영상물이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녹화 중으로 바꾸고 이렇게 실제 그 바디캠 영상인 것처럼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남성은 50여 개의 조작 영상을 올려 2만 3천 명의 구독자를 끌어들였는데 누적 조회수는 3,400만 회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민감 콘텐츠로 분류돼 정작 수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요즘 두바이 쫀드 쿠키, 일명 두존쿠 신드롬에 국밥집 같은 일반 식당에서도 판매에 나설 정도입니다. 하지만 유행이 과열되면서 식중독이나 곰팡이 의심 사례 등 위생 관리의 허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건물을 나서는 사람들 손에 두바이 쫀득 쿠키가 담긴 봉투가 하나씩 들려 있습니다. 저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두바이 쫀득 쿠키 한번 먹어보려고
그러려고 왔습니다. 네. 요즘 워낙 유행이길래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네, 드디어 먹어보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판매점을 알려주는 두쫑쿠 맵이 나오고 관련 영상도 인기입니다. 두쫑쿠 레시피를 응용해 칵테일과 김밥, 버거를 만들고 모양을 본딴 헤어스타일도 눈길을 끕니다. 두쫑쿠는 중동의 전통 국수를 견과류 등과 섞은 뒤 마시멜로우로 감싸 만드는데 일부 재료는 품귀 현상을 빚고 있어 소면을 넣은 두쫑쿠까지 등장할 정도입니다. 이 같은 두쫑쿠 신드롬에 위생 관리에 우려가 나옵니다. 상품의 원재료 이름과 제조일자, 소비기한 등을 적지 않으면 식품위생법에 위반됩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19건의 신고 중엔 SNS 등을 통한 개인의 무허가 판매나 복통 증세와 곰팡이 의심 성분 등을 호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두쫑쿠와 그 유사 상품을 파는 배달음식점 등 3,600곳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화제의 이슈를 콕 집어 파헤쳐보는 아침의 픽입니다. 고공질주를 이어가던 코스피가 어제 5% 넘게 폭락하면서 검은 월요일을 맞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코스피가 처음으로 5천선을 달성한 이후에 4거래일 만에 다시 5천선을 내줬습니다. 무려 5% 넘게 떨어졌는데 이 정도면 시총이 얼마나 증발한 겁니까? 아마 이제 포인트 기준 역대 최대 규모예요.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728조인데 네. 어제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이 255조 원. 올 한 해 예산의 3분의 1이 허공으로 증발한 겁니다. 네. 코스피가 5% 이상 내리게 되면 시장 과열을 시키기 위해서 5분 정도 프로그램 매매가 정지되는 사태까지 지금 발발을 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다 내렸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심각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5에서 8%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조 원 넘게 주식을 내다 팔았는데요. 그걸 개미들이 온몸으로 떠받쳤습니다. 무려 4조 5천억 원 넘게 역대 최대 규모로 개인들이 사들였는데 이른바 포모. 그동안 상승장에 소외됐던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 급락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한 측면이 있는데요. 다만 더 아쉬운 건 뭐냐? 환율입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투매에 나서니까 어제 하루 환율이 무려 25원 가까이 이제 폭등을 했는데요. 네. 1,464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 상승세 진짜 무섭다고 할 정도로 놀랍게 올랐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급락한 거는 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서 그런 건가요? 일단 이제 케빈 워시라는 차기 연준의장 지명자의 쇼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워시, 너 정체가 도대체 뭐니? 자산시장도 이를 두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매파적 비둘기파. 이 얘기는 물가를 중시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경기를 중시해서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지 시장에서 혼선만 있고 과거의 행적을 보니 이 사람은 매파 성향이 좀 강하구나라는 겁니다. 특히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금리 인하를 이제 반대하면서 중도 하차했던 인물인데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깝게 지내더니 금리 인하를 좀 찬성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미국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당히 좀 후퇴하겠다라고 하니까 4년 내 최저치로 떨어졌던 달러화 가치가 급반등을 했습니다. 이러자 모든 자산을 다 팔자, 안전자산, 위험자산 다 팔자라는 트리거가 됐는데요. 주식, 귀금속, 가상자산 모두 빠졌습니다. 오직 달러화, 현금화만 하고 있고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만 올라갔는데 정작 본인 케빈 워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과 대만 등 해외 주요 시장이 1~2% 안팎의 낙폭을 보였거든요. 근데 우리 증시만 유독 낙폭이 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크게 한 두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는데 첫 번째, 울고 싶을 때 뺨 때렸다.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쉬어갈 때쯤 핑계거리를 찾고 있었는데 이게 트리거가 됐다라는 얘기고 즉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제 일본과 대만의 경우는 상승 속도가 상당히 완만했죠. 네. 우리는 지난해에도 증시 상승률 1위, 연초부터도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상승률 1위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 증시의 고질적인 약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융자, 이른바 B2에 나서고 있는데 이 B2 규모가 무려 30조 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외국인 물량 쏟아내죠. 공포에 질린 개인들이 투매에 동참하다 보니까 이게 또 지수를 더 끌어내리는 악순환이 반복된 건데요. 결국 한국 증시과 이런 증시 과열과 레버리지에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내는 단면입니다. 네, 이게 너무 빨리 오른 것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우려하듯이 이 자동차 반도체 관련한 증시만 빼고는 다 이 기초 체력 나머지 것들이 많이 오르지 않았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기초 체력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유독 이제 국내 증시에 이제 취약한 단면이 그대로 드러난 게 아니냐라는 얘기인데요. 네. 극심한 업종 쏠림 현상입니다. 최근에 상승세 절반 이상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 뒤를 자동차, 그리고 조선, 방산, 원전 업종의 수출 효자 품목이 상당 부분 독식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 업종이 글로벌 경기에 좀 흔들릴 경우 하락을 방어해 줄 만한 다른 내수 업종 그리고 성장주의 기초 체력이 턱없이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이 산업 전반의 기초 체력이 좀 얼마나 취약한지 한국의 어떤 현실을 좀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하락장이 코스피 전반으로 번질까요? 아니면 일부 항목은 또 계속 올라갈까요? 다행히 결자 해지, 뉴욕 증시가 밤사이에 올랐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은 떨어졌지만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개선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을 했는데요. 대형주주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일시적 조정의 무게를 두고 있는데 어제 외국계 증권사가 어떤 보고서를 내놨느냐. 반도체 겨울을 예고했던 모건 스테이니가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무려 245조 원에 달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당초와 80조 원 예상했는데 100조 원도 놀라울 만한 일인데 거기에 2배 이상 얹은 건데요.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의 슈퍼사이클 2027년까지 계속된다. 정부의 정책, 유동성이 맞물리게 되면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얘기인데요. 다만 주의할 점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언제든 이런 요소에 의해서 크게 출렁거릴 수가 있는데 하반기엔 유독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연준 대법원의 이제 판결 남아 있죠. 또 관세, 품목별 관세 있습니다. 또 미국의 이제 대선 중간 선거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고금리 지속 여부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좀 더 투자가들은 이제 조정 국면이 이어질지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유럽 폴란드가 올겨울 최강 한파로 영하 30도 가까이 떨어진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최근 2달 동안만 37명이 숨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역대급 겨울 폭풍이 강타한 미국 뉴욕도 한파로 인한 사망자가 16명으로 늘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폴란드 북부를 가로지르는 모트와바 강 전체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주변 마을 주민은 빙판길을 조심스레 걸어보지만 곳곳에서 엉덩방아를 찍기도 합니다. Yeah, it's really cold. I haven't actually felt that much cold for a long time. 현지 시간 2일 폴란드 대부분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졌고 북동부에선 한때 체감 온도가 영하 35도를 기록했습니다. 주말에만 3명이 저체온증으로 숨지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37명이 추위로 숨졌습니다. 폴란드를 강타한 강추위는 북극 지역 찬 공기가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올겨울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북극 한파라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Pod warunkiem, że nie jest ślisko. Mróz nas tak nie przeraża jak śliska ulica. 극심한 한파에 시달리는 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주 가까이 이어진 초강력 겨울 폭풍으로 미 전역에선 110명 이상 숨진 가운데 뉴욕시에선 지난 주말 한파 사망자가 16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추위가 이달 중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뉴욕시는 노숙자 불법 텐트 철거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입춘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바로 내일이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인 입춘입니다. 새봄을 맞이하는 우리 주변의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광주 북구청인데요. 어르신들이 고사리 손의 아이들에게 정성스레 입춘첩을 쓰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붓구스로 담아내는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는 8글자 속에는 새봄에는 우리 아이들이 더 밝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어르신들의 내리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정성껏 써내려간 글귀에서 새로운 시작의 설렘도 느껴지는데요. 또 맨몸 열정으로 봄을 마중 나가는 분들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봄꽃 사이로 맨발 걷기가 한창인 곳이 있는데요. 경기도 안양시의 한 꽃 양묘장입니다. 시민들이 흙길 위를 맨발로 성큼성큼 내딛고 있는데요. 맨발 걷기로 건강을 챙기려는 시민들의 열기가 양묘장 안을 가득 채웁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자라나는 봄꽃들처럼 발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흙의 생명력을 느끼며 다가오는 봄을 온몸으로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사진에서 받은 봄의 기운들이 우리 마음속에 환한 봄꽃을 피우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중부와 호남은 도로 곳곳에 살얼음과 빙판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지만 눈이 그친 뒤 대기는 다시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강원 영동과 영남 지방은 건조주의보와 경보가 이어진 가운데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바람을 타고 큰 불로 번질 수 있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시면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서울이 영하 7.5도, 춘천은 영하 12도까지 내려갔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낮 최고 서울 5도, 대전 6도, 대구는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입추는 내일과 모레 큰 추위는 없겠지만 금요일부터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24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